자, 그 다음에 수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 자, 거기 수필은 사실 크게 시나리오도 그렇고 막 비중은 꼭 그에 나온다라는 사실 큰 비중은 없습니다. 비중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만 우선 조금만 좀 봐두도록 하시고, 우선 수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인칭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칭. 말 그대로 나가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죠. 자, 우선 수필의 뜻을 보게 되면은 우선 두 번째 줄에다가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줄에 개성적인 문체라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 개성적인 문체에다가 우선 체크 하나 해두도록 하시고, 정해진 형식 없이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낸 산문문학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수필이라는 것은 우선 그 첫 번째로 개성이 되겠죠. 글쓴이의 개성. 그래서 개성적인 문학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문적인 글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무것도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신병잡기적 소재 위까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수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학이 되겠죠. 감동의 문학. 자, 우선 1번을 보면은 개성의 문학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개성이라는 것은 주로 문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필의 성격, 글의 문체가 짧다라고 하게 되면은 간결체가 되는 것이고, 간결체. 이 문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문체라는 것이 그냥 짧으면은 간결체가 되겠죠. 간결체. 그 다음에 길면은 만연체가 되겠습니다. 만연체. 자, 그래서 간결체냐 만연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은 간결체는 그냥 여러분들 혼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연체는 여러 개 이제 겹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 여구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려체가 될 것이고, 화려체. 그 다음에 수식 어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조체가 될 것입니다. 건조체. 말 그대로 관형을 하든지 부사라든지 이런 수식이 많으면은 화려체, 없으면은 건조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의 문체가 부드럽게 나오면은 우유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자체가 성격이 이제 강하다, 이러면은 강건체로 가면 되시겠죠. 강건체. 자, 그래서 크게 문체에 따라서는 글의 길이가 짧냐 길냐에 따라서, 수식 여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드럽고 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문체가 되는데, 이런 문체를 통해서 보통 글쓴이의 개성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것 말고 글쓴이의 개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남은 것은 글쓴이의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가치관. 글쓴이의 가치관을 통해서 역시 개성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전문적인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나 쓸 수 있는 대중적인 문학이다. 수필이라는 것은 교훈, 성찰을 줄 수 있는 또 문학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 독자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반성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필이라는 것은 감동의 즐거움이라든지, 또는 깨달음의 즐거움이라든지, 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쪽에 문체도 있고 내용적인 요소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필의 그 태도와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것들. 자, 경수필이 있습니다. 경수필. 말 그대로 가벼울 경자를 써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요것들이 되겠습니다. 요것들이 경수필이 될 것이고, 경수필 말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중수필이 되거든요. 중수필.
이 중수필은 무거울 중자가 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중요한 게 이 수필의 성격이 경수필로 가게 되면은 경수필의 성격이 주관적이 됩니다. 주관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수필의 성격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객관적. 이유는 여기는 말 그대로 가벼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변잡기적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지만은, 여기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논거라든지 나는 이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때 지극히 사료 자체도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시 자체를 들 때, 예시와 인용을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객관성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수필 말고 중수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의 수필이다. 그 다음에 학문적, 철학적인 성격이 강하다. 비평적인 수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먹어서 죽는다라는 중수필의 성격의 작품이 하나 있는데, 먹어서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프리카 난민 같은 아이들은 먹지 못해서, 또는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먹지 못해서 뭐 죽는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도시화 산업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고 이렇게 발전된 국가에서는 오히려 고기 같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이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오히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또는 뭐 암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려서 오히려 먹어서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역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설적 인식을 통해서 그런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내용과 태도에 따른 갈래라고 해서 서정과 서사가 있고 교훈과 희곡적인 수필에서 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작품은 이상의 권태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필은 공부하실 때 그 작품의 갈래 있죠. 갈래와 성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작품을 보실 때 경수필과 그 다음에 성격만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 뭐 이해와 감상을 제외하고 바로 문제 풀고 와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이런 2번 문제처럼 간단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딸각발이도 가게 되면은 실컷 지문 길게 나오고 있고, 거기 151쪽을 보면은 1번 문제에서 묻는 것은 그냥 한자성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은전 한입은 여러분들 아마 초등,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국딩이라든지 초딩이 있으실 때 아마 은전 한입 한 번쯤 받는 내용들일 겁니다. 또는 중딩 때. 그 154쪽의 1번 문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문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표현상의 특징, 즉 내용 전개상의 특징이 되는 것인데, 이 내용상의 전개상의 특징 자체도 사실 그렇게 깊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살짝 내용만 한번 읽어봐도 충분히 이렇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필은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고 어렵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수필은 봐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58쪽에 나오고 있는 1번 문제, 지방직에서 한번 출제가 되고 있는 1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어려운 내용들 아니죠. 그 다음에 5번은 무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000만 권 이상 책도 팔렸기 때문에 거의 국민 대다수가 일단 무소유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냥 뒤로 넘어가서 164쪽에 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으로 가게 되면은 우선 크게 희곡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자,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선 희곡이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했냐? 무대 상연이 되겠죠. 무대 상연. 무대 상연을 전제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나리오라는 것은 영화라든지 또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자, 그렇기 때문에 형식 자체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통에 겹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자, 우선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 물론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도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꾸며낸 허구, 수필도, 죄송합니다. 희곡도 허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구성을 지니고 있는 문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대 상연의 문학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무대 상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희곡은 해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문이 있겠죠. 지시문. 자, 지시문이 있는데 우선 이 대사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가장 흔한 대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혼자 말하는 독백이 있습니다. 독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백이 있는데 방백. 대화 독백은 뭐 생략해도 방백은 내 등장인물들 사이에 합의된 약속이 되는 거죠. 1번, 2번 등장인물이 있을 때 1번에 혼잣말인데 2번이 뻔히 앞에 있는데 2번이 못 들은 척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백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관객에게는 들리나 무대의 다른 인물들은 들리지 않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런 희곡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희곡의 3요소가 있는데, 희곡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막장입니다. 막장.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일막이라는 것은 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막이라는 것은 그 커튼이 있을 겁니다. 커튼이 이렇게 이제 쳐지고 다시 이제 거치게 되는 그거 이제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고, 장은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요소는 뭐 소설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희곡의 종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극 말 그대로 행복한 결말, 비극은 죽음 또는 몰락의 결말, 마지막 희비극은 혼합된 짬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로 가면은 드라마,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쓴 대본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나리오의 특성으로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는 장면 번호가 나타나고 있겠죠. 장면 번호 S샵이라는 장면 번호가 나타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이런 장면 번호에서 1번 말 그대로 촬영이 따로따로 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장면 번호가 빠르다고 먼저 촬영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자, 이런 장면 번호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면의 변화가 자유로울 수 있으며,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역시 사건을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사 외에 내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예전에 KBS에서 여러분들 인간극장, 거기 보면은 원래는 내레이션이 이게 화면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라고 해서 그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분들이 일반 분들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은 분들이 있고 또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우 한 분을 이렇게 따로 쓰셔가지고 내레이션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봤었을 때는 분명히 주인공의 입은 가만히 있는데 화면 밖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내레이션. 자, 그 다음에 뭐 현재형으로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이 희곡은 현재형의 문학입니다. 얘는 진짜 특히 현재형입니다. 왜 그런가면은 바로 눈앞에서 연기자들이 등장인물들이 연기를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로 가게 되면은 해설, 대사, 지시문, 장면, 번호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 아까 요 지시문에서 하나 안 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희곡에서 지시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작 지시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대 지시문이 되겠습니다. 쉽습니다. 무대 지시문은 말 그대로 뭐 불이 켜지고 꺼지니 아니면 음향 조절이라든지 뭐 무대와 관련된 지시문이 되겠고, 동작 지시문은 대화가 있으면은 이 앞에 힘이 있는 또는 뭐 힘이 없는 아니면 뭐 간지러지는 목소리로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동작 지시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장면 표시로 보게 되면은 거기 S샵에 17번이 나오고 있죠. 신발 가게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자,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거기 뭐 운동화를 가리키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시나리오도 역시 마찬가지 지시문이 되겠죠. 지시문. 자, 그 다음에 뒤에 167쪽으로 가게 되면은 시나리오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면 번호 나오고 있고, 시나리오의 구성단이 나오고 있고, 내레이션이라고 해서 화면 밖에서 들리는 설명,
설명 형식의 대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펙트는 효과음이 되겠습니다. 효과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몽타주가 있는데, 몽타주는 그 예전에 영화 중에 저기 로키라는 영화가 있었죠. 권투하는 실버스타 스텔론 나오는 그 로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챔피언이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바뀌는 것을 보여주면서 음악 하나 딱 빰빰빰빰 하는 그 음악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틀어놓고 1년 동안 시간을 따로따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편집해서 하는 것도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페이드인은 말 그대로 화면이 밝아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화면 시작. 두 번째에 나오고 있는 페이드아웃은 화면이 점차 어두워진, 그냥 화면이 끝나는, 네,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와 희곡의 구성 단계인데 이거 소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설로 생각하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가야 되는데 시나리오, 희곡은 절정이 세 번째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강, 대, 단원, 그리고 반전이 나오게 되면은 어디에서? 하강에서 나온다. 요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전은 하강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쪽에 12번 네모칸으로 가게 되면은 소설, 희곡, 시나리오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선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만 보시면 되겠죠. 특히 희곡과 시나리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 눈앞에서 직접 연기를 펼치는 사람들과 CG 이런 거 사용 절대 못하겠죠. 한계가 있습니다. 등장인물 수도 한계가 분명히 있고, 여기에 1만 명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앞사당에서 다 죽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희곡이 되는 것이고, 시나리오는 시간 공간적인 제약 없는 말 그대로 행성도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요즘 CG 보게 되면은. 자, 그리고 이제 막과 장과 그 다음에 장면 번호가 그렇게 다를 것이고, 밑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실 때 그 유치진이라고 나오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작가가 유치진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유치진. 왜 그런가 하면은 관련을 보면은 사실극, 성격을 보면은 현실 고발 비판이 있는데, 네, 요런 일제강점 속에서 사실극이라든지 현실 비판적인 성격에 해당하는 것들은 네, 여러분들 그 내용이라든지 줄거리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닌데, 네, 요런 성격은 아무래도 이제 출제될 요소가 다른 작품들에 비해 높다 이겁니다. 그 2번도 역시 유치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진. 일제강점기 때는 네, 유치진이라는 이 분이 네, 상당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고 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 네, 받는 작품들이 되겠죠. 3번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76쪽에 네모 2번 칸으로 가게 되면은 오발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발탄. 네, 이 오발탄은 소설이 원작이 되겠습니다. 소설. 그러니까 잘못 쏘아진 탄환이라고 해서 네, 잘못 쏜 탄환이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서 오발탄. 자, 그래서 다음 쪽에 특징 1번을 보게 되면은 전후 사회의 빈곤, 부조리를 고발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와 감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보지만 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초로, 물질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영호, 가난에 찌들어 웃음을 잃어버린 아내,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신 이상자 어머니, 어머니는 계속해서 고향에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집안이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집안 자체가 송두리째 지금 바뀌게 된 거죠. 가난으로. 그래서 어머니는 그 잘 살았던,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고 계속해서 그리웠던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내용,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고지도 역시 중요하죠. 원고지도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어느 교수의 가정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아버지가 가장이 되는데, 가장이 네, 말 그대로 돈 벌어오는 기계로 나오고 있는 거죠. 돈 벌어오는 기계. 가족들 자체가 네, 그 현실과는 좀 사실 좀 동떨어진 상당히 부조리한,
현실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품. 아버지가 신문을 읽는데 3년 전에 신문을 그대로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거죠. 현실 자체가. 변한 것도 없고 가족 아무튼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내가 있다고 했었을 때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설정.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쪽 특징 2번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과장된 설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어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해와 감상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학 교수와 가정의 이중성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네 이런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무의미한 일상성. 그 다음에 뭐 가족 간의 안에서도 소외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벌어지고 있죠. 가장에 대한. 자, 그래서 부조리극의 대표적인 형식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조리극의 전통극 인과관계에 의한 플롯을 거부하고 허구적인 과장이라든지 희극적 형상화 방법이라든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이런 수법을 통해 인간의 부조리한 상황을 드러내는데 주력을 하면서 네, 극적 몰입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한 행위가 반복이 되고 무의미한 대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치가 네,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가치 또는 몰상식을 보여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셔서 네, 그 1번,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네, 요런 이제 그 기출 문제에 대한 유형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마지막 작품이 8월의 크리스마스 해서 네,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겠죠. 순수하고 안타까운 사랑.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네, 그 뒤에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357쪽의 비문학 언어가 되겠습니다. 비문학 언어. 비문학 언어가 되는 것인데 이 비문학 언어는 여러분들 막 비문학 언어에 대해 가지고 사실 뭐 이론에 집중하는 것은 저는 사실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 강조를 하지 않는가 하면은 사실 이 비문학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 하나 놓고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비문학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틀에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장 딱 이렇게 뭐 네모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갈 뭐 중심 문장을 뭐 고르시오라든지 네, 중심 문장을 고르시오라든지 아니면은 순서가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문장 배열이 되겠죠. 네, 이런 문장 배열에 해당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비문학도 역시 마찬가지. 비문학도 내용 전개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전개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시간을 중시하느냐 시간을 중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중시하게 되면은 인과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사가 네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과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정. 그러니까 내용 전개 방식을 할 때 서사는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이고 서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중시하는 과정도 그냥 라면 끓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라면 끓이는 방식.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중시하지 않는 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시간의 흐름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겁니다. 가장 흔한 예시 그 다음에 분석 분류 그 다음에 정의는 개념이 되겠죠. 개념 그 다음에 비교 대조 그 다음에 묘사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간단하게 몇 가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유추도 네, 수업 시간에 분명히 전에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시간의 흐름을 중시하느냐 중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 문장 찾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문장 배열에 해당하는 또는 이런 것들이 내용 전개상의 특징이 되거든요. 내용 전개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내용 전개상의 특징 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비문학도 문학과 역시 마찬가지. 비문학 지문 실컷 주어주고 네 문제 유형 자체는 언어 있죠. 언어. 어휘들 문제도 나오고 한자성어 문제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은 요게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고등학교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녔을 때 비문학 지문 아마 한 번쯤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문학 지문이 모의고사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셨을 때 상당히 길죠. 이 짧으면은 4개의 문단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4개의 문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지문 길이 자체가 깁니다. 6개, 7개 들어가게 되면은 문단과는 짧아도 길이는 거의 유사하게 되겠죠. 요즘에는 그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에 일치, 불일치 이런 문제들이 추론 문제가 좀 어렵고 그 여러분도 여기 나올 때 각 문단별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문단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하나의 문단이 있다라고 합시다. 하나의 문단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단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단을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문단만 본다고 이게 절대 실력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할 때 만약에 이제 글을 쓸 때 처음 쓸 때는 아 나 이 대상에 대해서 써야지 이 대상은 뭐다라고 보통 정의 개념으로 보통 시작이 될 건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이제 글에 대해서 조금 쓴다는 사람은 문제 오류가 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통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오느냐? 포괄적인 내용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한다. 이거 얼마나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입니까?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점차 구체화시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구체화시키고 한정시켜 준다, 한정적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전체 주제로 치게 되면은 전체 주제는 네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마지막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네 핵심 화제와 관련해서 핵심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내용이 쭉 전개될 때 주로 뭐가 되냐? 얘네들이 가겠죠. 얘네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내용 전개 쭉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용 전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문단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중심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길어지면서 글쓴이의 관점에 대해서 물을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관점. 이 관점은 여러분들 관점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글쓴이의 말 그대로 주제의식이 됩니다. 근데 이 주제의식이 어긋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시험 문장에서도 불필요한 문장을 고르시오. 말 그대로 불필요한 문장이라는 것은 네 통일성에 어긋나는 것이 되는데 글쓴이의 관점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으면 무조건 그걸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재석 얘기하고 있으면 유재석으로 가야지 박명수하고 유재석하고 콤비다 이거 들어갈 이유 전혀 없잖아요. 박명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관점인데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해당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얘가 유재석 나오니까 금방 이해가 가셔도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어떤 핵심 어휘가 되는데 어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진술 자체가 조금 난해하고 어렵게 출제가 되면은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글쓴이의 관점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통일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보고 이 글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하나는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이제 글쓴이의 관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관성 이제 응집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관성 응집성도 역시 마찬가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관성 응집성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바로 빈칸 같은 거 주어주고 그 접속어 있죠. 그리고 그러므로 하지만 반면에 예를 들면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단과 문단 사이에 지시어 접속어가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시어 접속어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 글을 보셨을 때 이런 구조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다 파생될 수 있다라는 또는 비문학 지문을 여러분들이 볼 때 비문학 지문을 볼 때 물론 비문학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비문학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지문 하나가 있으면은 이 지문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한번 다 생각하면서 보는 게 차라리 한 4-5문제 뭐 10문제 푸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비문학은 그래서 이 문제 유형에서 중심 문장 찾기 그러면서 중심 문장만 찾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문학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비문학이 어떻게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라고 이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봐야 되겠죠. 비문학이 네, 문학이랑 또 이제 그 출제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지식적인 측면을 네,
지식적인 측면에 이제 쭉 내용들이 서술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문학은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봐주시면은 그렇게 네 역시 뭐 어렵게 막 그렇게 접근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전에 그 비문학 이제 언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상징어가 나오고 있고 있는데 거기 358쪽이 되겠죠. 358쪽. 거기부터 네 잠깐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쉬워서 네,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 되실 것 같고, 우선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좀 예전에 좀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었죠. 상하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하관계. 자, 상하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상하관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생물이 있다라고 합시다. 생물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생물이라는 것은 식물과 동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식물과 동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동물로 예를 들겠습니다. 뭐 동물로 가게 되면은 척추동물, 그 다음에 뭐 척추동물로도 이제 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척추동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뼈가 있는 동물도 뭐 파충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포유류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쭉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위에 있는, 네, 요거는 이제 당연히 상의어가 분명히 맞는 거죠. 여기 밑에는 이제 하의어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요거랑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요게 다시 어떻게 되느냐? 상관계가 되고 요게 하가 되는 거죠. 여기는 상이 될 수도 있고 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두시고, 그러면 이제 식물하고 동물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동위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위 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과일이 있고 사과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당연히 상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상하 관계, 네, 그런 것들 골라내면 되겠죠. 유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의어. 반의어 중요하죠. 이 반의어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 반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모순 관계가 있습니다. 모순 관계. 그러니까 반대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찬성이 있으면은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기권이라는 다른 중간항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모순이라는 것은 저기 불이 있으면은 이 불 스위치 크고 켜다 끄다 있죠. 이런 것처럼 중간항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회색이라는 중간항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대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냥 모순 관계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 아니면 저거, 거기에 해당하는 반대 반의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반의어는 하나의 대상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조금 어려우시면은 하나의 대상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동일한데 성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로, 물론 남자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소년 소녀도 마찬가지, 아저씨 아주머니도 역시 마찬가지, 할아버지 할아버님 역시 할머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것들, 그 내용들이 이론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면은 그 동음이어가 있죠. 요거 동음이어. 요거는 동음이어가 있고 다이어가 있는데 요거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요거는 사전을 찾았을 때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뜻이 서로. 예를 들어서 신체의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있고 먹는 과일의 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얘네들 한자도 다 다르고 어떻습니까? 한자가 있으면 한자 의미도 다 다르고 사전자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다이어는 예를 들어서 신체의 배라고 했었을 때 신체의 배라는 것이 1번이라고 했었을 때 2번은 예시가 장독대에 배가 불렀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 장독대에 배라는 것은 항아리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 신체 이 배와 유사하거든요. 즉 다이어는 무슨 말이냐? 다이어는 중심 의미가 있으면은 바로 밑에 주변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 의미. 중심 의미가 있고 주변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 주변 의미가 1번에서 파생되는 거죠. 1번에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게 못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못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속성, 나무와 나무를 접합해 줄 수 있는 금속성의 물질이 이제 중심 의미라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가슴에 이제 못을 박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날카로운 속성이라는 1번 이 중심 의미가 살아있으니까 정신적인 상처에 해당하는 이 못을 박다는 진짜 못이 아니라 한 2번이나 03번에 해당하는 01번 중심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다이어가 되는 거죠. 다이어.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뭐가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문맥적인 흐름에 따라서 앞뒤 관계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 기차가 들어오다 뭐 이런 것들 또는 뭐라 그래야 되죠?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신체에 다리가 있고 책상 다리라고 했었을 때 책상도 우리 신체 다리와 유사한 속성 비슷하게 닮아 있으니까 그걸 다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이어는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문맥적인 흐름 안에서 중심 의미 01번과 성립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생각을. 자, 그리고 이제 361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비문학적인 글이라고 해서 이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일자, 핵심어를 표시하면서 일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과학이 인류에게 약속해주는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어는 첨단 과학이 될 것이고 서술어는 가능성이 거의 무한하다라고 나오고 있으면서 또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지금 크고 깊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서술어 부분에서 가능성은 거의 무한한데 두 번째는 하지만 반대 위험성도 크고 깊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서술어 같은 것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3번, 4번, 5번이라든지 네, 쭉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근데 8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을 보게 되면은 뭐뭇이 아니라라는 문장 구조가 이제 있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A가 아니라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지만이라는 역접 조사가 들어가면은 앞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가 중요하겠죠. 뒤에가. 네, 요런 것들. 즉 반의에 해당하는 접속사라든지 이런 문장 구조가 있을 때는 뒤쪽을 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8번 하나 별표 표시해 두도록 하십시오. 8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63쪽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오늘날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아닙니까? 불완전함을 안다가 되는 건데 불완전함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단정적인 어조가 아닌데 뭐냐 이거죠. 뭐냐. 그러니까 상당히 요 앞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가 되느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쭉쭉쭉쭉 내려갈 때 네, 어떤 구체적인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할 것이고 여기서 지금 통일성이 어긋나는 문장은 어디에 있을 것이며 이 안에 일관성, 음직성에 의해서 접속을 하든지 지시어가 어떻게 네, 잘못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찾아내는 연습하면은 네, 실력이 금방 느실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한번 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비문학도 역시 마찬가지. 사실 비문학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를 통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를 통해 지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걸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음 주에 뒤에 비문학 같은 이런 분들이 문제를 다 풀어 오셔야 됩니다. 문학은 네, 어차피 제가 또 온라인으로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거기 통해 가지고 또 만약에 이제 못 본 부분들이 있으면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풀어 오셔서 네, 질문 같은 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문제 유형들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전부 다 글의 제목이라든지 글의 제목이라든지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겠죠. 또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되는 것인데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들은 네,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우선 373쪽이라든지 그다음에 375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다 마찬가지 전부 다 중심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 네, 굳이 제가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이 비문학은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이렇게 딱 지금 딱 체계가 잡히신 분들은 굳이 거기에 나오는 이론 하나 다 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실전에서 이제 이 비문학 지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네, 요게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전달 정도 이제 가능할 정도로 체계가 조금 잡혀 있으시면은 이런 것은 이제 바로 문제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우선은 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지문에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 충실하게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 380쪽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뭐뭐뿐만 아니라 또 B라고 해서 이제 또 B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또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네, 첫 번째 줄에 나오고 있죠. 380쪽. 네, 그 문제에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접속어 문제는 여러분들 관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앞인가 빈칸이 있으면 앞쪽에 나오는 게 긍정이고 뒤쪽에 나오는 게 긍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인과 네, 그대로 이어주면 됩니다. 하지만은 앞이 나오는 게 긍정인데 뒤에가 부정에 해당하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역접 찾아주면 됩니다. 접속어. 네. 이것도 뭐 여러분들 접속어 좀 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접속어 앞뒤 관점만 문맥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시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예시 이런 것들은 바로 뒤에 구체적인 사례 나오면은 네, 바로 그겠죠. 원래는 비문학 지문에 사실 좀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은 이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나중에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을 너무 잡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오고 있는 기출 문제 좀 실려 있는데 네, 이런 문제 유형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네, 준비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네 문제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 비문학 문제는 꽤 있습니다. 그 꽤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1권에 저희가 이제 약간 좀 남아 있는 부분이 그게 조금 남아 있죠. 1권으로 가면 이제 그 뒤에 그 문법 중세 고전 문법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고전 문법이 조금 남아 있는데, 네, 조금 일찍 끝내두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네, 조금 빨리 끝났네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그 모의고사를 제가 우선 한 3개 정도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전이 조금 일찍 끝나면은 뭐 한 4개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 봐서 한 번에 그냥 일찍 쭉 끝나면은 그냥 점심시간 약간 뒤로 미루고 조금 일찍 끝내는 걸로 하고, 만약에 앞쪽에서 모의고사가 한 2개 이상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점심시간 살짝 갖고 네, 오후에 한 2개 정도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시험 네, 기출문제 좀 몇 개 풀어볼 거니까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그 중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1443년도에 네,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고 46년도에 반포가 되죠. 46년도에 반포가 됩니다. 반포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훈민정음이 뭐 창제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창제 정신, 뭐 3대 정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실용, 예민, 자주 이런 정신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자주, 예민, 실용 충분히 뭐 문제 나올 수 있죠. 쉽게 보면서도 네,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칠판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교재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교재. 그 우선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 네, 28글자를 먼저 만드셨었죠. 우리가 처음에 지금 현대국어에서 자음 모음 체계는 40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음 21, 자음 19개가 되는데 요거 28개는 네, 17, 11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그냥 이번 시간에 28개 체계는 바로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중국의 문자도 그렇고 이 사실 문자라는 것이 나올 때 처음에는 이제 어떤 모양의 모습을 본뜨지 않습니까? 우리 훈민정음의 자음체계, 모음체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음의 첫 번째는 상형의 원리가 되는 것인데, 상형의 원리. 기억은 실제 이게 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혀가 여기 치아가 있고 치아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런 이제 기억 모양, 했을 때 막히는 모양, 네, 그런 걸로 예를 들면서 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느 같은 경우에는 윗잇몸 혀끝 소리지 않습니까? 느 할 때 느가 윗잇몸 혀끝 소리는 혀끝이 위에 치아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모양에서 니은이라는 미음 같은 경우는 무 같은 경우는 입술 모양이 되겠죠. 입술 모양.
입술 모양이 어이씨 그림이 맞습니까 이게? 네, 이래서 이렇게 미음 모양, 네, 이런 미음 모양이는 이제 상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뭐 스 같은 경우에는 치아 사이, 이 사이를 스스 이렇게 나오니까 시옷 소리 그런 것들 상형의 원리입니다. 상형의 원리, 상형의 원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렇게 해서 뭐 암기 방법은 많습니다. 암기 방법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놈 만세야라고 암기하셔도 되겠고, 뭐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뭐 그녀 만세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셔도 되겠죠. 이 상형의 원리는 기본자 자음이 5개가 되겠습니다. 요거 5개입니다. 5개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형에서 가획이 되겠죠. 획이 하나 더 더해지는 가획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획이 하나 더 더해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역에서 요렇게 가겠고, 디귿이 되고 비읍이 되고 요렇게 되겠습니다. 지읒이 되고 치읓, 여린 히읗이 되고 히읗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은 사실 크게 관계없는 이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체자라는 것이 있는데, 옛 니은 리을 시옷에 반치음이 있습니다. 반치음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상형이 지금 5개가 되겠죠. 5개. 그 다음에 가획이 지금 8에 9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3개가 되니까 17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모음 있죠. 모음이 11가 되는데, 모음의 상형은 뭐가 되겠습니까? 천지인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암기하는데 짜증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래 하는 양성이니까 초출해서 그냥 오 그 다음에 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으는 음성이니까 어와 우가 되겠죠. 요렇게 요게 초출이 됩니다. 초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출이 되는데, 제출을 하나 더 하면 됩니다. 요가 되고 야가 되고 여가 되고 유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모음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상형의 원리 3개가 되겠죠. 3개. 뭐 핸드폰 우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LG 삼성에서 이런 것들 핸드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 둘 8개가 되겠죠. 3개니까 11 요렇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기본자 28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가 어려운가 하면은, 그런데 병서라는 게 있습니다. 병서라는 것이 있는데, 병서는 이제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것이 되는데, 병서가 각자 병서는 지금의 된소리니까 쉽습니다. 지금의 된소리입니다. 각자 병서, 지금의 된소리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아니라 이제 합용병서가 문제가 되거든요. 합용병서. 자, 합용명서가 문제가 되는데, 합용명서가 예를 들어서 비읍 디귿계가 있으면은 요렇게 되고, 비읍 디귿 뭐 기역 요렇게 나오고 있고, 또는 비읍 시옷 요렇게도 나타나고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현대국어로 오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 있죠.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된소리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분명히 어두의 그러니까 어두라는 것은 초성이 됩니다. 초성에 요런 것들이 사용이 되었다 이거죠. 사용이. 요런 것들. 초성에 이런 어두의 서로 다른 요거를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는데, 요런 것들을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우면은 초성에, 여기 초성 있죠. 초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될 건데, 현대국으로 왔었을 때 요게 될 건데, 이때는 이거다 이거죠. 어두의 합용병서가 왔었을 때 어두의 자음군이 사용이 되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어두의 자음군이 요렇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적기를 할 겁니다. 적기를 할 건데, 송지 씨 괜찮으십니까?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15세기 국어가 있고 16세기가 있고 17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17세기. 근데 이게 15세기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기 전까지 1933년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6세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17세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 참 감이 안 잡히죠.
우선 15세기는 네. 이때도 중세가 되겠고 이때도 역시 중세 네 되거든요. 뭐 중세 초기, 중세 이제 후기라고 해서 그냥 초기와 후기 둘로 나눈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는 처음은 이어적기가 사용이 됩니다. 이어적기. 이어적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연음이 되는 거죠. 연음. 연음이 되는데 세종어지 훈민정음에서 말, 스, 미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으면은 이게 뭐가 사용이 되고 있느냐? 두 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각자병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로로 나란히 이렇게 된 소리로 나오는 것은 각자병서, 즉 말씀에서 우리가 의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번 각자병서가 사용이 되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게 현대로 오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분명히 요게 맞는 건데 이때 그래 아래아가 요렇게 사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요게 맞는 겁니다. 미음이 밑에 받침으로 오는 게 맞는데 말씀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나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는데 모음이 오게 되면은 이어적기로 가는 그 발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 때.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 이어적기가 되는 거죠. 이어적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적기. 자, 그리고 16세기로 가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16세기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요렇게 나오는 거죠. 현대국어랑 똑같지 않습니까? 현대국어랑 똑같은 이 이어적기가 아니라 요거는 끊어적기가 되는 거죠. 끊어적기. 하지만 15세기에 나오고 있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는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 나왔을 때는 이어적기만 나왔었죠. 이어적기. 하지만 16세기 뒤로 가게 되면은 이어적기 플러스 네, 끊어적기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네, 문법에서 이제 근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근대에 해당하는 것은 거듭적기가 사용이 됩니다. 거듭적기. 거듭적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자, 거듭적기는 이런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기 나오고 요거 말고 다른 걸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운 그 꽃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받침이 치읓이잖아요. 치읓. 여기 뒤에 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거랑 거듭 같이 적는 거죠. 같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중세에 해당하는 근대에 해당하는 거듭적기는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 개 이어 적는다 이런 세 개의 적기 방법이 연철 그러니까 요게 한자로 얘기하면은 연철, 요거는 분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은 혼철이 되겠습니다. 혼철. 요런 것들이 다 동시에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정한 겁니까? 뭐로 정한 겁니까? 요걸로 정한 거죠. 요걸로. 지금 현대국어는 요게 맞습니다. 요걸로 가고 있습니다. 요 이어적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요거 있고 이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없어진 순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요렇게 암기합시오. 그냥 요렇게 저도 이거 예전에 학생한테 배웠습니다. 상상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쟁반을 이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는데 씨만 남았다라고 해서 네, 이런 방식으로 암기하면은 네, 어떤 선생님께 배웠다라고 하는데 어우 그분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네, 없어진 순서대로 1, 2, 3, 4가 되는 것이겠죠. 1, 2, 3, 4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린, 히읗, 반치음, 옛, 이응이 되겠습니다. 옛, 이응. 자, 그리고 이 고전은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막 열심히 미친 듯이 하라고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뭐합니다. 네. 뭐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없는 가능성이 사실 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는 네, 고전에서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들 몇 개만 네,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선 네,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뭐 현대문학이라든지 네, 고전이라든지 네, 공부 계속 문제 푸시면서 모르시는 게 있으면 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